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54편 발해 문왕은 황상이었다. 뭐라고 하였느냐? 발해가 등주 공격도 모자라 이번에는 대무예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마도산을 공격했단 말이냐? 아니 되겠다. 대문예와 갈복순을 사령관으로 임명할 터이니 당장에 유주의 군사를 징발하여 발해군을 무찌르도록 하라. 발해 무왕 대무예가 마도산으로 진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당나라 현종은 발해에서 귀순한 무왕의 동생 대문예를 사령관으로 삼아 유주, 즉 지금의 북경에 있던 군사들을 출병시켜 발해군과 맞서게 하였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 나라를 배신하고 적국으로 도망을 치더니 이제는 적군의 우두머리가 되어 피를 나는 형에게 창을 켜놓는단 말이냐. 잘 되었다. 이번에는 기필코 이놈의 목을 베어야겠다. 진격하라! 서기 733년 발해의 두 번째 임금 무왕이 함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 산동반도의 등주를 공격하는 데 이어서 직접 군사를 이끌고 유주의 마도산을 선제 공격하자 당현종이 당나라의 귀순에 있던 대문예를 마도산으로 보내 맞서 싸우게 했던 장면을 가상에서 드라마로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나 형제간에 실제로 피를 부르는 전투를 했는지 아니면 발해 무왕이 동무산을 공격한 다음에 바로 철군을 했기 때문에 서로 맞부딪히지는 않았는지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문예가 당나라군의 사령관이 되어서 발해군을 방어하기 위해 출동했던 이 동무산 전투 이후에 동생 대문예에 대한 무왕의 증오심이 더욱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는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서 현종에게 대문예를 발해로 송환하든지 죽이라고 압박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비상한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 수단이 어떤 것인지 들어볼까요? 우리 발해 조정을 배반하고 도망친 문해를 당현종은 그동안 귀양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더니 급기야는 당나라군의 우두머리로 삼아 우리와 맞서게 하였다. 문해를 당나라에 살려두고는 우리 발해 조정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비책을 강구해야겠는데 좋은 의견들이 없는가? 대왕마마, 당나라 조정에 다시 한번 사신을 보내서 문예를 죽이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옵니다. 소용없는 일이옵니다. 그동안 대왕 마마께서 수차에 걸쳐 문예를 죽이도록 요청하였으나 당나라에서는 오히려 자효의 장군이라는 높은 벼슬까지 주어서 감싸고 있사옵니다. 그렇다면은 자객을 보내 암살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옵니다. 짐의 생각도 그러하다. 재물을 얼마든지 풀어도 좋으니 문해를 죽일 자객 암살단을 조직하여 당나라의 낙양으로 파견하도록 하라. 문해를 암살한 자객에게는 후한상을 내릴 것이니라. 이 일은 비밀리에 추진해야 할 것이야. 발해 무왕 대무예는 급기야 동생 대문예를 제거할 자객 암살단을 조직하여 당나라로 잠입시킵니다. 그렇다면 무왕은 어째서 당나라에 귀순한 친동생을 그런 무리한 방법까지를 동원해서 제거하려고 했을까요? 건국자 대주영의 아들이었던 대문예 역시 형인 무왕과 더불어 발해 건국 과정에서 아버지를 도와 일정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그가 당나라로 귀순을 했지만 아직 발해 내부에도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었겠죠. 더구나 당나라로 수기를 보냈던 무왕의 큰아들 대두리행마저 객사하고 말았으니 대문예가 당나라 조정의 힘을 배경 삼아 발해의 왕위를 노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무왕은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자객 암살단을 조직해서 당나라로 들여보냈는데 여기는 낙양의 천진교라는 다리 부근. 자여의 장군 대문예가 행차에 나섭니다. 그때 복면을 한 자객들이 뛰어들었고 아니, 웬 놈들이냐?
배신자는 내 칼을 받아라! 그러나 자객의 칼이 빗나가 대문예는 죽음을 모면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당나라 현종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험한 놈들이 있나? 하남 땅을 다 뒤져서라도 발에서 온 자객을 색출하여 목을 베어라. 그리고 필시 발해와 내통하고 있는 자들이 있을 터 그들 역시 모조리 처단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자객 암살단을 통한 무왕의 대문예 암살 계획은 무위로 돌아갔고 발해와 친밀하게 교류하던 애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구당서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발해의 대무예는 원한을 풀지 못하여 몰래 자객들을 보내 천진교 남쪽에서 대문예를 저격해 하였으나 대문예는 자객을 물리쳐 죽지 않았다. 당현종은 하남부에 명을 내려 그 도적들을 모조리 잡아다 죽였다. 이 대문예를 두고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민족 단결의 대변자라고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었기 때문에 대문예가 발해의 당나라 정벌에 반대해서 귀순한 것은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훌륭한 행위라는 논리이죠. 대문예의 이후 행적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고구려 말기에 당나라로 도주했던 연개소문의 아들 남생처럼 당나라에서 이런저런 벼슬을 하다가 쓸쓸한 종말을 맞았겠죠. 서기 737년 발해의 두 번째 임금이었던 대무예는 세상을 떠납니다. 무왕이라는 시호 그대로 거침없이 무력을 떨쳐서 영토를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당나라의 개입으로부터 철저히 자주성을 지켜냄으로써 발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임금이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선왕께서 승하하셨다. 백성들의 애도의 뜻을 모아 장례를 성대하게 치를 것이다. 선왕의 영전에 무왕이란 시호를 올리기로 했느니라. 무왕의 뒤를 이어 발해의 제3대 임금으로 등극한 왕은 무왕의 둘째 아들로 짐작되는 대흠무였습니다. 그런데 대조영이 죽었을 때 무왕이 대조영의 시호를 고왕이라고 선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당나라에 통보하지 않고 대흠무는 아버지 대무예의 시호를 무왕이라고 정했던 모양입니다. 당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무예가 죽자 그 나라에서는 사시로 무왕이라 하였다. 사시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사실한 죽은 왕에 대해서 사사롭게 붙인 시호를 일컫는 말입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 임금이 돌아가셨는데 시호를 무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문의해서 추인을 받은 다음에 정해야 하는데 당나라 조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정했다는 불만이 담겨있는 표현이죠. 짐이 새로이 왕위에 올랐으니 연호를 대응이라 할 것이니라.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이니 죄를 짓고 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도록 하라. 무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대음무는 사후에 그럴 문자 문왕이라는 시호를 받습니다. 아버지 대무예의 시호가 무력을 상징하는 무왕이었던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문왕은 서기 737년부터 793년까지 무려 57년간이나 재위하게 됩니다. 경성대 한규철 교수의 얘기입니다. 발해 229년에 한 4분의 1 정도가 이 문왕식이었습니다. 그 비중으로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시기에는 이제 발해가 부왕대의 어떤 영토 확장이라든지 이래서 조금 이 분위기가 외치 쪽이었다면은 내치 중심으로 문치 안의 어떤 정치 안정시키는 과정이다. 우리 고려나 조선 시대 성종 임금 때 이루어졌던 일들이 대개 문왕 때 대부분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발해 전체 역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주변국들의 문물을 풍성하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제도 개혁에 치중해서 나라를 안정적인 위치에 올려놓는 문치의 상징이 바로 문왕 대음무였습니다. 무엇보다 발해사를 탐색할 때 전반적으로 극심한 자료 빈곤으로 곤란을 겪게 되는데 문왕식의 치적은 상대적으로 사료가 풍부하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물론 그 대부분이
중국이나 일본 사서에 나타난 기록이지만 말입니다. 고구려연구재단 발해연구팀 김은국 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래서 문항이 그렇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은 제기간이 길기도 하지만은 또 다양한 나라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풍부하게 자료가 남아 있어요. 그래도 다른 왕들의 기록들은 문항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중국 중심, 일본 중심이라고 하는 너무 한쪽으로 쏠린 것들만 좀 극복하면은 충분하게 우리가 문항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풍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항 대연무 시기는 고왕 건국기, 그다음에 무왕 시대 대팽창 시기를 거쳐서 이 정도 발해의 대내적인 안정기에 들어갔다고 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해의 세 번째 임금 문왕 대음무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한 가지씩 탐색해 보기로 할까요? 우선 발해 문왕 시기에 왕이 스스로를 어떻게 칭했고 또 백성들이 임금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사료가 몇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발해 왕이 스스로를 하늘의 후손, 즉 천손이라고 일컬었던 부분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건너뛰게 됩니다만 서기 771년 발해 사신 1만복 등 325명이 17척의 배에 나눠 타고 일본에 도착합니다. 이들 중 대표격인 40명은 일본의 궁궐에 들어가서 왕을 만나게 되는데 발해국 사신 1만복이옵니다. 저희 대왕께서 보내신 표문과 박물을 삼가 바치옵니다. 험한 백길에 노고가 많았으리라. 정성스러운 물품은 고맙게 받겠다. 어디 발해국왕이 보낸 표문을 가져오도록 하여라. 예, 대왕마마. 아니, 이런 무례한 처사를 보았나? 이게 정녕 발해국왕이 짐에게 보낸 표문이 틀림없으렸다. 왜 그러시옵니까, 대왕마마? 표문의 날짜 아래 성명도 쓰지 않았고, 그리고 천손이라니. 어찌 이리 무례한가? 나는 이 표를 거둘 수 없다. 대왕마마, 대저 신하된 사람의 도리는 임금의 명을 어기지 않는 것이옵니다. 이 때문에 봉함된 표문을 의심하지 않고 바로 올렸나이다. 그런데 이것이 예에 어긋난다고 하여 봉함을 물리치시니 소인은 매우 두렵사옵니다. 옛 땅에 엎드려 절하고 거듭 아뢰옵니다. 임금은 모두 똑같사옵니다. 신들은 본국에 돌아가면 반드시 죄를 받게 될 것이옵니다. 지금 멀리 바다를 건너와 있으니 죄를 내리시면 달게 받겠사옵니다. 여봐라! 발해국에서 가져온 물품을 모두 저 발해 사신에게 되돌려주도록 하라! 일본 왕은 발해 사신에게 발해 왕이 보낸 표문과 선물을 모두 접수할 수 없다면서 되돌려 주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1만복 등의 발해 사신은 그 상황을 어떻게 수습했을까요? 속 일본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발해 사신 1만복 등이 표문을 고쳐짓고 왕을 대신하여 사죄하였다. 국왕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보낸 편지는 국서이고 또 그 국서는 왕의 옥새가 찍혀 있을 텐데 일개 사신이 현지에서 자기 나라 왕을 대신해서 멋대로 국서를 고쳐지어서 주었다는 대목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엄밀한 의미에서 사신이라기보다는 국가적인 관심이 적은 경제적인 목적이 주였기 때문에 그러한 국서를 바꾸기도 하는 이러한 그 행위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측에서도 발해 사신에게 국서 내용이 잘못됐다고 하고 발해 사신이 그걸 고쳐서 쓴 거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일본 측 자체도 발해로부터의 사신에 대해서 어떤 그 국가적인 아주 엄밀한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형식만 맞추어주면은 나머지 것은 이렇게 용납했던. 고구려 연구재단 임상선 연구위원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군사적으로 중대한 임무를 띠고 간 애교 사절이었다기보다는 300명이 넘는 발해 사신단 대부분이 무역을 위해 일본에 건너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애교적
형식 절차를 엄격하게 하지 않고 편의에 따라서 대충 그렇게 떼워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조정에서는 발해 사신이 현지에서 임시 방편으로 작성한 그 표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조당에서 발해 사신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세 종류의 음악을 연주하였다. 그러자 발해 사신 1만복이 앞으로 나가 말했다. 올려드린 표문이 상례에 어긋났기 때문에 신물과 함께 물리치셨음에도 대왕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이처럼 환대해 주시니 뛸 듯이 기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사옵니다. 그러자 천왕이 1만복에게 종 3위의 관작을 주고 관복을 내려주었다. 그리고 실이나 비단 같은 물품들을 발해 왕에게 보낼 선물로 제공합니다. 국서도 새로 고쳐서 제출했으니 그 정도 선에서 발해 사신의 사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발해 문왕 대흠무가 보낸 국서의 어느 대목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일본 왕이 발해 왕에게 전달하라면서 발해 사신에게 내린 답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삼가 고려 국왕에게 문안을 드리요. 물론 여기서 고려는 고구려를 상징하는 말로서 고려 국왕이란 발해 왕을 의미합니다. 옛날 고구려의 전성기 때 그 나라의 영유왕은 조상 대대로 바다 밖에 있으면서도 형제와 같이 친하여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 조공을 계속하였어. 그러다 고구려가 망한 뒤로 소식이 끊어졌는데 발해의 무왕대에 이르러 다시 사신을 보내 비로소 조공을 닦았어. 그런데 어제 보내온 글을 살펴보니 갑자기 부친이었던 무왕이 하던 격식을 고쳐서 날짜 아래에 관품과 성명을 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글의 말미에 거짓되게도 천손임을 참칭하는 칭호를 써놓았어. 멀리 왕의 뜻을 헤아려 보면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가깝게는 일의 형편을 생각한데 무슨 착오가 있었는 듯 싶소. 그러므로 담당 관리에게 명하여 손님에 대한 예우를 멈추게 했던 것이오. 다만 1만복 등의 사신은 허물을 깊이 뉘우치고 왕을 대신하여 사죄하므로 짐이 멀리서 온 것을 불쌍히 여겨 고친 국서를 허용하였소. 속 일본기에 기록된 일본 왕이 발해의 문왕에게 보낸 답장의 내용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왕이 펄쩍 뛴 것은 발해 왕이 스스로를 천손이라고 칭했다는 대목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천손이라는 호칭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규철 교수와 김은국 연구위원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천손을 자칭한 것은 나름대로 이 고구려 계승 의식을 분명히 하고 또 발해가 당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대한 자주성을 가지고 있는 왕조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손은 고구려 시대에 이미 얘기됐던 것이고 천손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이 황제라든지 뭐 중국으로 봐서는 그런 사람만이 갖는 어떤 의식인데 발해가 이것을 자칭한 거죠. 그런 이것은 고구려에서 그랬던 것을 또 발해가 그랬던 거고.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 고구려의 계승성이라는 것을 들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당나라에서 이쪽을 중국이 지금 얘기하는 그런 식처럼 뭐 지방 정권이라는 식으로 당나라가 완전하게 이 발해를 갖다가 견제를 하지 못했다는 걸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두 번째 왕 무왕 이후부터 활발하게 전개했던 주변 민족에 대한 복속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발해로서 이제 주변 말갈족이나 이런 주변 민족들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표방하게 되는 시점, 바로 이 시점이 이 문왕 때의 이런 국서 속에서 천손이라고 하는 용어로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구려의 시조 주명이 부여를 탈출해 나올 때 엄사수 물가에 이르러 이렇게 외쳤다는 얘기가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니라. 뿐만 아니라 광개토대왕 비문의 첫머리 역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날에 시조 추모왕이 나라의 기초를 세웠다. 추모왕은 북부여에서 나왔으니 천재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었다. 이렇듯 고구려는 시조가 하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 역시 하늘의 후손, 즉 천손이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해의 문왕이 스스로를 천손이라고 칭한 것은 1차적으로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황제가 자기 나름의 천하관을 가지고 있다면 발해 역시 중국과는 별개의 천하관을 가지고 있다는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발해의 왕은 중국의 황제나 일본의 천황과 대등한 위치다, 이런 얘기죠. 발해가 천손을 칭한 것이 고구려의 천하관을 계승했다는 사실은 발굴된 유물 유적을 통해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신포시 오멜이라고 하는 그 발해 절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유물 중에서 그 금동판이 있는데요. 이 금동판은 고구려식일 것입니다. 이 금동판에 글자 속에 뭐가 있냐면 천손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구려 때부터 이미 이 천손이라는 의미는 고구려가 고구려를 중심으로 세계를 보려고 했던 하나의 세계관에서 나와 있는 고구려인들의 어떤 자주적인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손이라고 하는 것은 대왕 또는 성왕 등의 표현과 함께 고구려에서 사용된 것을 계승하였고, 그래서 단순한 고구려의 칭호 모방이라고 보기보다는 고구려 중심의 독자적인 세계관을 발해 때도 발해의 세계관으로서 계승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해 문왕과 일본 왕과의 국서 파동은 천손이라는 호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일본 왕이 발해 문왕에게 보낸 답장의 뒷부분을 이어 들어볼까요? 고구려 때에는 병난이 그치지 않아 우리 일본 조정의 위엄을 빌리기 위해서 고구려 쪽에서 스스로 형제를 칭하였다. 그런데 바야흐로 이제 고려국의 대신은 시대가 평안하다고 하여 함부로 구생을 칭하니 그것은 예를 잃은 것이요. 뒷날 오는 사실은 다시는 그래서는 안 될 것이요. 만일 지난 날을 뉘우친다면 두 나라 사이에 진실로 우호 관계가 끝이 없이 계속될 것이요. 봄날의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 왕은 즐겁게 지내기를 바라고 돌아가는 사신편에 아울러 별도와 같이 물건을 보내는 바이요. 그러니까 일본 왕의 불만은 고구려는 옛 시절에 군사적으로 위기에 닥치면 일본을 형이라고 하고 자신을 동생 나라라고 하였는데 발해는 구생 관계라고 하니 그게 무슨 무례한 표현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흔히 쓰는 글자는 아닙니다만 속 일본기에 올라있는 구생을 옥편에서 찾아보면 장인 구자의 사위생자입니다. 일본 쪽에서는 고구려와 일본과의 관계를 그들은 형과 아우, 형이 일본이고 고구려가 아우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고구려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그랬는가 하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외교 관례라는 것이 가가지고는 대개 그 상대방 국가를 높여주고 하는 것이 이 관례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되어서 일본에서 얼마든지 일본이 형이고 고구려가 아우다 하는 식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발해는 오히려 이제 구생에 장인이 발해고 사이가 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외교 문서에다가 써가서.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즉 왕실 간에 실제로 구생 관계를 맺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살펴볼까요? 고이왕이 세상을 떠나므로 책계왕이 왕위에 올랐다. 고구려가 대방을 치자 대방이 백제의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앞서 책계왕은 대방왕의 딸 보과에게 장가들어 그녀를 부인으로 삼았다. 이런 경우 대방의 왕과 백제의 책계왕은 구생 관계, 즉 장인과 사위 관계가 되죠. 그런데
발해와 일본 간에는 교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서로 혼인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발해가 일본을 사위나라라고 부르고 자신들을 장인의 나라라고 했다면 고구려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더라도 두 나라의 위상이 역전돼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천황을 천황으로서 인식을 안 하고 발해 왕과 같은 동등한 위치 아니면은 이제는 발해 국력이 나오면서 발해보다도 더 밑으로 보려고 하는 발해의 또 우월의식이 들어가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일본기, 역시 속일본기라고 하는 그 일본의 역사책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구려 때는 고구려가 일본을 갖다가 형이라고 얘기하고 고구려가 동생이라고 이렇게 칭했다. 그런데 이번에 발해가 들어오더니 일본이 사위고 발해가 장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냐? 예? 이렇게 하면서 따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발해의 문왕이 그만큼 나라의 위상을 격상시켜 놓은 임금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발해의 문왕이 일본 왕에게 보낸 국서에 스스로 천손으로 칭했다는 사실보다 더 획기적인 호칭 사용의 사례가 등장합니다. 발해 역사에 어지간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혜와 정효라는 두 공주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발해의 3대 임금이었던 문왕, 대흠무의 두 딸이었습니다. 1949년 길림성 돈화 지역의 육정산에 있는 발해 고분군에서 대단히 진귀한 묘비가 발견됐습니다. 문왕의 둘째 딸 정혜공주의 무덤 속에 있는 비석이었습니다. 화강암으로 된 이 묘비는 무덤 안에 세워져 있었는데 묘비는 높이가 90cm, 너비가 49cm, 그리고 두께가 20cm이며 덩굴 무늬가 음각돼 있었고 비문의 윗부분에는 구름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그 비석에는 모두 725자나 되는 해서체의 한자가 새겨져 있었지만 그 가운데 234자는 마멸되어 알아볼 수 없었고 나머지 491자는 판별할 수가 있었다. 이 묘비에는 공주의 덕과 지혜의 칭송과 더불어 아버지인 문왕보다 일찍 세상을 떠난 데 대한 애도의 표현 등이 담겨 있었다. 정혜공주 묘지명은 문헌 자료가 태부족한 발해 역사를 규명하는 데 대단히 소중한 자료였지만 그때 우리는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어 정부를 막 수립한 직후였기 때문에 발해 역사에 관심을 가질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김은국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정혜공주 묘가 발견됐을 때는 그때는 저희들은 이 우리나라는 정권이 해방 광복 이후에 아주 어수선한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 학계에서 발해에 대한 인식도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그 당시에 발굴되면서 중국 학계에서 또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북한 학계에서 여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시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중국의 동북공정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당연히 한국사의 일원으로 중국 학계에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혜공주가 발견되면서 거기에 나오는 뭐 돌사자상인이 묘비를 통해서 이 발해사 연구가 그 전에 문헌이 없다고 하는데 변변한 문헌 사료가 없던 터에 정혜공주의 묘 발견은 발해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자료였지만 남한의 학자들은 근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이 북한 학자들과 손을 잡고 1963년부터 1965년 사이에 중국 동북 지방에 대한 공동 발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총 4단계로 나누어서 고구려와 발해 유적을 발굴하게 되는데 1964년에는 발해의 수도였던 동경성의 용천부터를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 발굴단의 밀월 관계는 공동 발굴단의 보고서 때문에 깨지고 맙니다. 1966년에 북한은 중국 동북지방의 유적 보고서를 편찬해서 공개합니다. 그러자 중국 측은 발굴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북한이 그것을 어겼다는 이유로는 북한 학자와의 교류 일체를 단절해버린 것입니다. 1980년 10월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길림성 화룡형 용두산에서 발해 제3대 왕 대훈무의 넷째 딸인 정효공주의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이 무덤에서는 정효공주의 묘비도 발견됐는데 비문 중 마멸된 몇몇 글자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지난 49년도에 발견됐던 둘째 딸 정혜공주의 묘지명 중 판독이 불가능한 부분을 해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효공주 묘지명을 1차 판독한 연변대 방학봉 교수 다행히 정효공주의 무덤은 발해사 연구의 최고 권위자이자 조선족 학자인 방학봉 연변대 교수가 추측이 돼 발굴 보고 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남한 학자들도 그 소중한 발해 연구 자료를 공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중국은 발해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고구려와 발해 유적 발굴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해 정효 공주의 무덤의 비문에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정효 공주의 묘지명을 연변대 방학봉 교수가 번역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공주는 우리 대흥보력 효감 금륜 성법 대왕의 넷째 딸이다. 조상과 부왕께서는 왕도를 일으켰으며 그들이 쌓아놓은 위대한 업적과 무공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비문의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기서 부왕은 물론 아버지인 문왕 대훈무를 가리킵니다. 대흥보력 효감 금륜 성법 대왕이라는 기다란 칭호에 대해서는 추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공주에 대한 칭송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비문을 계속 들어보기로 하죠. 공주는 어릴 때부터 온화하고 공손함이 널리 알려졌다. 자태와 용모는 보기 드물게 아름다웠으며 옥나무에 핀 꽃송이처럼 광채가 빛났고 품성이 뛰어나게 고결하여 곤륜산 높은 봉우리의 옥과 같이 온화하고 유순하였다. 그는 일찍 여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능히 사제와 비할 수 있었으며 총명과 자질이 뛰어났다. 그리고 정효공주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 금술 좋게 살았다는 얘기가 한참 계속되다가 이윽고 불행이 닥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누가 알았을까? 남편이 먼저 죽어 끝까지 나라의 정사를 돕는 계획을 다하지 못할 줄을. 그리고 어린 딸이 일찍 죽어 방추를 가지고 노는 나이에까지 이르지 못할 줄을. 공주는 방을 나와 슬피 눈물을 흘리며 텅 빈 집을 바라보면서 수심에 잠겼다. 그러나 부녀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 규범을 잊지 않았다. 인생의 길을 걸어온 지 아직 반도 안 됐는데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고 흐르는 물은 내를 이루니 계곡 깊이 감추어진 배도 쉽게 움직인다. 아, 대흥 56년 여름 6월 9일 임진시에 사망하니 당시 나이는 36이었다. 이에 시호를 정효공주라 하였다. 이에 겨울 11월 28일 기묘시에 염곡의 서쪽 언덕에 매장하였다. 자, 그 다음 구절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죠. 황상은 조에마저 금하고 몹시 비통해하시며 침식을 잊고 노래와 춤추는 것도 중지하였다. 상역군들의 목매는 소리 발길 따라 머뭇거리며 수레를 끄는 말이 뒤를 돌아보며 우는 소리 들판을 따라오네. 애석하도다 공주와 이별하자니. 이를 영원히 기념하고자 비석을 세우고 비명을 새겨두노라.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공주에 대한 애절함이 묻어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죽은 공주의 아버지 문왕 대훈무를 황상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왕 혹은 성왕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공교롭게 이 정효공주와 정혜공주의 묘 속에서 이 비석이 나왔는데 그 비석을 분석하니까 바로 그 당시에 발해인들이 황제 개념 또 천손 이상 가는 당나라에서만 썼던 그 황제 개념을 갖다 연상시키는 황상이라고 하는 영칭을 썼고, 그다음에 일본 천황을 따가 왕으로 표현했듯이 일본과 천황과 동등하다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왕, 왕 중에서도 대왕이라는 의미를 갖다 썼습니다. 또 이외에도 성왕이라는 말도 썼고요, 성인이라는 말도 썼고요. 서울대 노태돈 교수는 5세기 금성문에 보이는 고구려인의 천하관이란 논문에서 고구려의 경우 5세기에 제위했던 왕들을 대왕이나 성왕, 성상,
또는 태왕 등으로 높여 불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해의 문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황제를 의미하는 황상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해가 당나라의 속국이었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인데 제후국이나 속국의 우두머리가 황제와 같은 의미의 황상을 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정해 정효공주 무덤의 묘지명에서 발해 문왕을 황상으로 표현한 이 대목에 대해서 중국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효공주 묘지명에 대해 정밀한 분석을 하고 있는 중국 학자 추수옥은 유독 황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렸고, 왕승례라는 학자는 거기 나오는 황상은 그저 대왕이나 성왕과 함께 발해의 대음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왕이 일본 왕에게 보낸 국서에서 천손을 자칭한 것은 일본 왕의 표현처럼 어쩌다 착오를 일으켜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임상선 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특히 천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고구려 시대에 또 사용했던 식으로 고구려의 왕족이라든지 고구려가 천손, 천자의 후손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발해도 똑같이 천손 의식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황상이라고 하는 것도 왕이 아니라 황제, 황상이라는 의미죠. 그 황상이라는 의미를 썼다고 하는 것 자체는 발해가 당나라와 그 당시 그 동아시아의 이 맹주였던 당과 교류를 하고 책봉과 조공을 함에도 불구하고 당나라 황제와 발해 왕이 대등한 동격의 위치라는 것을 국내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발해왕 중에서도 세 번째 임금이었던 문왕 대흠무가 천손이나 황상을 칭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수도 이전과 내부적으로 단행한 개혁 정치 등을 그 배경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죠. 천손이나 황상 같은 왕의 호칭과 관계되는 부분을 소개한 김에 나라의 호칭에 관련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기로 하죠. 이 프로그램의 발해편 들머리에서 발해의 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고려왕을 자칭했다는 대목을 언급한 적이 있죠. 그 역시 3대 임금 문왕 때였습니다. 발해 군왕의 사신 고재덕 등이 추르국에 도착하였다. 고재덕 일행에게 의복과 관 그리고 신발을 내렸다. 고재덕은 발해의 2대 임금이었던 무왕 시기에 일본에 간 사신인데 속 일본기에는 이들에 대한 행적을 적으면서 발해왕을 발해군왕 그리고 사신들 역시 발해사신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왕이 무왕 대무예에게 보낸 국서에서도 천황이 삼가 발해군왕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옛날의 우호를 다시 닦으니 짐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역시 나라 이름을 발해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왕 시기에 들어서서는 발해라는 칭호와 고려라는 칭호가 두섞여 나타납니다. 발해의 문왕 역시 일본 왕에게 보낸 교서에서 스스로를 고려 국왕이라고 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왕 역시 그 답신에서 천황이 고려 국왕께 삼가문안드립니다. 이렇게 고려 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채로운 것은 발해를 고려라고 하거나 발해의 왕을 고려 국왕이라고 하는 기록은 일본 사서에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발해라는 국명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당나라에서 부여한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교류를 하면서 발해라는 국명 이외에 고려라는 칭호가 자주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한의 학자들은 당시 발해가 국호를 편의에 따라 이중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은국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아무래도 동아시아의 그 룰이 경제적 교류했던 네트워크는 당나라에서 부여하는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실제 또 내부에 발해 내부에서는 발해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국명을 계속적으로 사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고왕 대주행 건국했을 즈음에서는 진이라고 썼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본과의 교류를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천손사상 이런 걸 통해서 볼 때는 고려라는 명칭을 또 썼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상징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발해라는 말을 발해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렇지만은 발해는 이거는 어떤 의례적인 거, 대외적인 교류에서 어떤
이 원활한 교통을 위한 어떤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인 국고 사용을 갖다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문왕의 내치 쪽으로 관심을 돌려볼까요? 문치를 수행하기 위해서 발해는 당나라의 문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선 왕이었던 2대 무왕이 당나라의 등주를 선제 공격하는 등 두 나라 사이가 적대적이었는데 문왕 대음무가 즉위하면서 어떻게 편안하게 내치에 치중할 수 있었고 그것도 당나라의 문무를 수입할 수 있었을까요? 발해가 당나라를 쳤지만은 그 결과는 발해와 당나라의 관계가 사이가 더 나빠진 게 아니라 발해와 신라 관계가 더 나빠져요. 이 끊임없이 이 발해는 이 당나라를 친 명분을 이 당나라에 설득을 하고 또 이 당나라는 그 도망간 대문예를 귀양 보냈다고 거짓말할 정도로 이 발해를 이해하고 있었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발해는 일단 당을 쳤음에도 당나라보다도 신라와 관계가 더 나빠지는 그런 형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과의 어떤 우호관계 하에서 좀 더 이 발해는 내치에 전념할 수 있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됩니다. 어쨌든 문왕 대음무가 즉위하고부터는 주변 정세, 특히 당나라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음무는 당나라로부터 국가 통치의 바탕이 된 학문과 사상, 제도 등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발해는 건국 초기에 이미 학생 6명을 당나라에 유학시켜 공부하도록 조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학 교육이 활성화된 것은 문왕 시기였습니다. 대왕마마께서 명하신 서책들을 당나라로부터 들여왔사옵니다. 어허, 그래. 그렇다면 당나라의 대당 계원례도 받아왔다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길례는 여기 있사옵고 이것은 흉례이옵고 빈예, 군예, 그리고 가례이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기록한 경전들도 가지고 왔사옵니다. 그래, 수고했다. 대당 계원예는 당나라 후기에 국가와 국민의 기본 의식 절차를 담은 것인데 길례는 제사 절차를 적은 것이고 흉례는 장사 절차를, 빈례는 손님 접대 절차를, 군례는 군대의 의식 절차를, 그리고 가례는 관원 절차를 수록한 서책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과 역사 경전들을 가르칠 기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하옵니다. 당나라엔 국자감이란 중앙교육기관이 있사옵니다만 우리가 엄연히 당나라와는 다른 천하를 살고 있는데 당나라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까지 국자감으로 따라갈 것은 없지 않겠느냐? 젊은 학생들에게 경전을 가르치고 대당 계원례에 나오는 각종 법도를 가르칠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그 이름을 주자감이라 부르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그리고 중앙정부의 주요 기관인 정당성의 육부의 명칭을 유교의 덕목을 따서 지을 것이니라. 유교의 오상을 본떠서 인이 예지신이라 하오면 오부이온데 나머지 한 부의 이름은 뭐라 했으면 좋겠사옵니까? 유교의 으뜸되는 가르침은 충이 아니더냐. 인이 예지신에 충을 더하도록 하라. 무슨 얘기냐 하면 조선시대의 이조, 예조, 병조 하듯이 발해 중앙정부의 주요 골격을 이루는 육부의 명칭을 유교의 덕목을 따서 인부, 의부, 예부, 지부, 신부, 충부 하는 식으로 설치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부의 명칭은 당나라에는 없는 것입니다. 당나라의 국자감을 모방한 주자감, 또 정당성의 육부 명칭을 갖다가 바꿔서 충인의 지혜신 하는 유교 덕목이 있죠. 여기에 갖고 바꾼다든가 하는 거 보면은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발해에 맞도록 제도적으로 변화를 시켜준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본다면은 무비판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발해 현실에 맞도록 재가공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발해에 맞는 제도를 주변 나라에서 최대한 아이디어를 갖다 창출해 놨던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해의 행정 통치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데 발해의 전 지역을 5경 15부 62주의 체제로 정비합니다. 신당서 발해전에는 발해의 행정 조직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발해의 국토는 5경 15부 62주이다. 숙신의 옛 땅으로 상경을 삼으니 부 이름은 용천부이며 용주, 호주, 발주의 3개 주를 통치한다. 그 남부로 중경을 삼으니 부 이름은 현덕부이며 노주, 현주, 철주, 탕주, 영주, 흥주의 6개 주를 통치한다. 예맥의 옛 땅으로 동경을 삼으니 부 이름은 용원부이고 이외에도 백성부라고 남해부, 하는데 압록부, 장년부 등 총 15개 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5개 부에는 각각 서울 경자를 쓰는 한학식의 경, 즉 도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은국 연구원의 보충 설명을 들어보시죠. 5개의 도성이 전체적으로 보면 15개의 부라고 하는 건 우리로 보면은 도에 해당합니다. 그 당시 전 발해 전국에 15개의 도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에 5개가 도성이 있는 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5개 부 중에 용천부라고 있는데 그 중에 도성이 상경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경 용천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상경 용천부는 도성이면서 또 하나는 15개 부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런 것이 5개가 있습니다. 상경 용천부, 중경 현덕부, 동경 용원부, 그다음에 남경 남해부, 서경 압록부. 그런데 서울 경자를 쓰는 도성이 왜 5군데인가? 다시 말해서 발해가 왜 5경 체제를 두었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학자들 간의 해석이 다양합니다. 5경 체제가 어떻게 해서 연유가 되어 있는가 갖고서 많이 얘기합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이것이 당나라의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고구려 때부터 있었던 오부 체제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보다는 더 우리가 전통 사상부터 갖고 있는 오방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중 해갖고 이것이 우리 민간 신앙에서 탈춤 같은데 처용무 이런 거 보면 오방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고구려의 사신도 이런 데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방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은 우리 기층 발해 이전부터 쭉 내려왔던 오방 사상 하에서 5경 체제가 갖춰졌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통치 조직이 이렇게 짜여졌다면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 기본적인 사상과 이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왕이 기본 이념으로 도입했던 것이 바로 불교였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 소개했던 정효공주 묘비명에 나타난 문왕 대흠무의 칭호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공주는 우리 대흥보력 효감 금륜성법 대왕의 넷째 딸이다. 문왕 대흠무의 존호가 상당히 길지요. 대흥과 보력은 둘 다 발해의 문왕의 연호입니다. 건국자인 대조영 시기부터 발해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는 얘기 소개해드린 적 있죠. 제3대 문왕이 즉위하면서 사용했던 연호는 큰 대자에 일어날 흥자를 쓰는 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즉위한 지 37년째 되던 서기 774년에 연호를 보배 보자에 책력 역자를 쓰는 보력으로 바꿉니다. 이 보력과 금융성왕은 불교의 용어입니다. 전륜성왕의 가장 높은 단계가 바로 이 금륜성왕입니다. 아시겠지만 금륜성왕, 을륜성왕, 동륜성왕, 천륜성왕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 금륜성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였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이 문왕 스스로가 이 혹불교, 대승불교, 다시 왕족불 사상에 각한 강력한 왕권을 전개하는데 이 불교를 전적으로 활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공주 묘를 갖다가 축성할 때도 예를 들면 정효공주 묘를 축성할 때 지하에 무덤칸을 갖다가 만들고 그 위에는 불탑을 갖다가 축조한답니다. 임금이 제위 중에 그동안 사용해오던 연호를 바꾸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발해 문왕의 경우 57년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제위하면서 도중에 내부 개혁을 단행하고 정치적 혁신을 꾀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전까지 있던 기득권들을 갖다가 견제를 해야 되고 새로운 왕조에 대한 질서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얼마나 유신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나가자는 의미에서 보력이라고 하는 연호 이걸 썼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어쨌든 바꾼 연호가 불교의 색채를 강하게 드러낸다는 것은
문왕이 불교 사상을 이념으로 삼아 발해의 백성들을 통치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주변국들이 중국의 연호를 받들어 쓰던 그 시기에 독자적인 연호를 내외에 표방하고 또 도중에 연호를 임금 마음대로 바꾸기까지 했다는 것은 발해의 자주성을 과시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 우리들이 중국에서 쓰는 연호를 우리 익숙해 있고 심지어는 우리들이 그 측우기가 있는데 그게 청나라 연호가 있다 해가지고 측우기는 중국 측우기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연호가 가지고 있는 자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왕은 대흥 연호를 쓰다가 그 다음에 또 보력 연호를 중간에 써서 보력 원년 또 2년 3년 이런 식으로 또 썼고, 이래서 이 대흥과 보력 연호가 이 문왕대에 같이 썼다는 사실, 이것도 이 문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광개토대왕 비문에 영락이라는 독자 연호가 발견되는 것 말고는 중국 임금의 연호를 기준으로 서술된 삼국사기 등의 기록과 대비하면 발해의 독자성과 자주성은 대단히 두드러진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